네, 정규재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얘기라 그럴까요? 마치 좀 어두운 얘기, 또 음모가 뭔가 뒤엉켜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엄청난 혼란과 혼동, 무질서가 극에 달하고 모든 관련자들이 허둥지둥되고 음모론이 횡행하고 시장은 무너지고 대파국이 닥쳐와서 국민들이 전부 울부짖었던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란이다, 위기다 또는 뭐 어떤 급변 사태다 하는 것이 닥치기 전에는 잘 모르죠. 모든 것이 평안한 일상이었을 때는 그 위험 또는 불행, 파국, 카타스트로피 같은 이런 것을 잘 못 느낍니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시작하나. 지난 11월 20일이 소위 우리가 IMF 외환위기에 들어갔던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1997년 11월 20일로부터 꼭 15년이 되는 태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좀 깊이 드리는 게 좋았을 테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또 바쁜 또 일들이 많았고 해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아마 제가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몇 회에 걸쳐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 PD가 몇 회짜리로 잘라서 얘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경제를 이해하고 국제금융을 이해하고 국제정치학을 이해하는 데는 이 지난 97년에 있었던 우리나라 이거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난 그 리만 사태가 터졌던 2008년도 이후에 이명박 행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소위 원달러 스와핑을 만들어내고 일본, 중국과 원위안의 교환 계약이죠. 스와핑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97년도에는 그렇게 해달라 그랬었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때의 정치경제학은 무엇이었는가? 과연 이 외환위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기는 어떻게 닥쳐오는 것인가? 위기에서 왜 97년도 외환위기가 그토록 파국적이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깊은 리뷰를 좀 해봐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경제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좀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제가 쭉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 좋은데 대단히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이 되어서 지금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책이냐고요? 물론 제가 쓴 책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 실록 외환대란이고요.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정말 큰일 내겠군. 우리나라 관료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대중정치가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두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하는 제목이고 실록 외환대란 97년도 외환위기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다큐멘터리식의 기법으로 철저한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썼던 책이고 이게 98년 9년이었던가요? 그 당시 그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그 당시 외환위기 청문회에 나섰던 국회의원 또 청문회 방어에 나섰던 관료들, 경제관료들, 전직 장관들 전부가 사실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서로 하고 공방전을 벌였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직영위원장으로 있는 김영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들고 저인데 뭔가 여러 가지로 또 책에 안 써진 내용에 대해서 또는 책에 써진 내용 중에 일부를
말하자면 좀 자세히 듣기 위해서 찾아오기까지, 회사까지 찾아왔죠. 그 참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부지런한 국회의원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국회의원으로서는 괜찮은 국회의원이죠. 민주당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 큰 도서관 같은 데서는 아마 아직도 이 책이 남아있을 거고, 이제 지금은 뭐 거의 누더기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쓰여진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언젠가요, 그 KBS인지 뭐 SBS인지 어떤 작가분이 와서 정말 대하 드라마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꽤 뭔가 작업을 했댔어요. 하다가, 포기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 그 자체는 제가 쓰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드라마틱해서 읽는 것만으로도 아주 재미있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제1장 특명 한국을 탈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상 이렇게 작은 제목이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첫 대목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7년도 외환위기를 해고하는 이 짧은 그 동영상들은 시간의 순서라기보다는 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뭐 경과 또는 원인 또 정치 문제 뭐 이런 이제 주제별로 좀, 또 환투기란 무엇인가, 환투기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죠. 환투기란 무엇인가, 뭐 조지 소로스가 과연 한국의 외환위기가 닥칠 때 한국을 환투기를 통해서 공격을 했을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소고기 병원균 O157이라는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김 PD는 기억을 하시네요. 쇠고기 병원균 O157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클린턴과 김영삼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한미 관계는 그때 어떻게 내밀하게 돌아가고 있었는가는 여러 가지 회고할 게 많고, 미국의 소위 스트롱 달러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본을 침몰시키고, 또 BIS 비율이라는 건 뭐냐, 오늘날 일본의 20년에 걸친 장기 불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상당히 전문적이고도 길고 복잡하고, 또 전체 상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내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그런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회, 5회 뭐 이 정도까지 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쭉 되는 대로 저로서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특명 한국을 탈출하라라고 되어 있는 장인데요. 북상. 폭풍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느리지만 분명한 진행이었다. 그것은 아시아 풍토병이었고 전염성도 대단히 높았다. 치사율은 거의 100%였다. 벌써 태국이 거들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숨이 턱에 차올랐다. 태국은 96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환투기꾼들과 목숨을 건 투쟁을 펼쳤으나 투기꾼, 공격자들입니다. 이 어떤 특정 통화를 공격하기도 하는 거죠. 이 통화에 대한 공격이 최초로 전개되었던 것은 92년도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 당시 영국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꺾이고 91년도에는 스웨덴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이제 71년도부터 보편 복지를 하다가 91년도에 급격한 이제 그 경기 급냉을 겪게 되고 92년도가 되면 조지 소로스가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 유서 깊은 영란은행을 영국 파운드를 공격하는, 말하자면 달러도 언젠가는 공격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공격받을 수가 없죠. 그저 달러를 달라는 대로 찍어서 줘버리면 그만이니까.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찍어서 줄 수는 없죠. 받질 않죠. 근데 환투기라고 하는 일종의 공격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공격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격할 때는 우선 영국에 가서 파운드화를 빌립니다.
환투기의 기본적인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영국에 가서 파운드를 공격할 때는 물론 파운드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파운드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적을 공격하면 파운드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가서 파운드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저 나라에서 달러 가치가 올라갈 거다 하는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화를 빌려서 영국 시장에서 파운드화를 팔고 뭐 뉴욕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만은 달러를 사죠. 또 그 달러를 영국은행에 갖다 맡기고 파운드를 빌려서 또 팔고 또 달러를 사고 또 그걸 갖다 맡기고 파운드를 또 팔고 달러를 사고 그걸 또 갖다 맡겨서 파운드를 빌려서 팔고 달러를 사고 하는 과정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평소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경제가 굉장히 취약할 때 달러는 계속해서 품귀가 일어나고 파운드는 계속해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정부가 이제 계속해서 말하자면 파운드의 가치를 지키려고 달러를 팔게 되고 파운드를 사들이게 되는 일련의 계속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외환 보유고가 펑크 났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파운드가 대폭락을 하게 되죠. 파운드가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대폭락을 하게 되면 그 파운드는 완전히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빌렸던 파운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사서 그 파운드를 갚는 겁니다. 빌린 돈. 파운드를 빌려서 팔았으니까 빌린 돈을 갚으면 엄청나게 이익을 보죠. 예를 들어서 파운드가 2배나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진 만큼은 자기가 부채가 줄어들고 달러가 늘어났으니까 이익을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파운드 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를 빌려서 파는 것을 이익을 못 보도록 하기 위해서 빌려가는 파운드의 이자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는 게 먼저냐 아니면 투기꾼이 와서 파운드를 공격을 할 때 빌린 파운드의 이자가 많아지는 게 먼저냐 하는 게임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IMF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원화 이자를 30%까지 끌어올려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당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49%까지 금리를 오버나이트 금리를 올렸다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100%까지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끌어올려서 이자 비용을 많게 하는 거죠. 100%까지 금리를 끌어올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파운드 가치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이자가 더 커지죠. 말하자면 파운드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자가 올라가는 것을 더 많게 만들어버리면 그 공격은 실패로 하는 겁니다. 실패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자를 올리게 되면 이제는 영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 새끼들도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업들이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결국 대우가 무너졌잖아요. 대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공격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공격을 당한 경우여서 여기에다 섞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국 파운드가 그렇게 공격을 당했고 지금 얘기하는 태국이 1996년에 이후에 2차례에 걸쳐서 환투기꾼들과 이미 목숨을 건 투쟁을 벌였다 하는 것은 태국 바트화가 조지 소로스의 공격을 또 받았던 겁니다. 그 조지 소로스가 태국에 와서 바트를 빌려서 그 바트를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팔고 달러를 사들이고 그 달러를 다시 담보로 주고 또 바트를 빌려서 또 팔고 해서 결국에는 못 견디고 바트화가 폭락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물론 경제가 문제가 있을 때 이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이 붙었다고 하게 되면 투기꾼들에게 파운드를 빌려가는 또는 바트를 빌려가는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제일 처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투기꾼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뭣도 모르고 금리부터 올리는 처방을 해가지고 대우가 작살나고 엉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럼 태국이나 이런 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조지 소로스의.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1번으로 만난 사람이 조지 소로스인데 조지 소로스가 아마 속으로 웃을 겁니다. 사실 내가 아닌데.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조지 소로스 만나가지고 막 끌어안고 우리 봐달라 이랬거든요. 참 웃기는 생쇼를 한 건데 조지 소로스가 시침이 뚝 따고 와서 마치 지가 한국을 공격하는데 이제 봐줄 것처럼
똥폼 잡았죠. 그 누가 대통령으로 하여금 조지 소로스를 빨리 만나서 투기 공격을 막아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으되 참 무식한 조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국의 경우에 대한 얘기를 어디서 듣고 또는 영국 파운드를 공격했던 조지 소로스의 명성을 듣고 지레겁을 먹고 투기꾼들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투기꾼 먼저 만나가지고 그 쓰레기 같은 투기꾼인데 먼저 만나서 아부를 떨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 당선자의 일종의 굴욕 사건을 만들어낸 참모가 누군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만은 어떻든 태국은 소로스가 공격을 했어요. 세 번째로 달려들었을 때는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당연하죠. 왜? 바트화를 빌려가는 코스트를 높게 하기 위해서 바트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국 기업들도 다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금리를 외국에만 금리를 높일 수는 없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외국인에게 아예 바트화를 빌려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예스.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예 문을 걸어 다 잠궈버리고 외국인에게 말레이시아 링기트인가요? 돈을 안 빌려준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문을 걸어 잠가버린. 물론 문을 걸어 잠그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투기 세력들도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태국 바트화를 두 번 공격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거든요. 96년도부터 두 번에 걸쳐서 공격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태국 정부가 금리를 끌어올리고 코스트를 굉장히 높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막 달러를 풀어가지고 투기꾼들을 먹여준 거죠.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바트화 가치가 투기꾼들이 기대했던 만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기꾼들이 실패를 했죠. 처음 두 번은. 마지막에 투기꾼들도 전력을 다해서 바트화를 또 공격해 들어왔을 때 태국이 기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97년 5월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외환보유고가 완전히 거들났던 것이 1997년 11월 2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로 IMF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IMF가 우리를 공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태국이 그해 5월 달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은 흠뻑 이문을 취하고 정말 엄청난 이익을 보고 만세를 부르고 태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희생되고 있다. 투기 세력들은 태국을 때려눕힌 뒤 피가 흐르는 자신의 어깨를 질끈 동여맨 다음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인도네시아로 말레이시아로 동남아의 뒷골목을 들쑤시고 다녔다. 무참한 하드보일드 서부 참극이었다. 폭풍은 서서히 북상에 올라왔다. 대만이 뉴 타이완 달러의 문을 꽁꽁 잠그고 말레이시아도 연일 금리를 인상해가며 폭풍을 막았다. 모두가 문을 걸어 잠갔다. 아시아의 보안관을 자처하던 미국은 이번에는 차라리 악당들의 후원자 같았다. 그래, 애들 혼 좀 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사실 아시아 용인이 뭐냐 하면서 모두가 저잘난 줄 알고 금방만 떨고 있기도 했다. 홍콩과 한국은 투기꾼들이 덤벼개는 덩치가 컸다. 홍콩은 중국이라는 또 하나의 어깨가 뒤를 봐주고 있었다. 문제는 한국이었다. 그곳은 대통령 선거로 집안 사정이 한마디로 복잡했다. 경제계와 정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반쯤 죽여놓고 있었다. 내란이 터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97년이 대통령 선거철이었거든요. 경제가 나빠질수록 김대중 대통령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김영삼 집권 세력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그 당시에 사태를 수습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본인이 국제금융이나 국제질서, 국제정치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 우선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얻는다든지 여당과 야당이
다가오는 국난에 대비한 무언가의 지혜를 짜내고 단결된 행동을 하기에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결투가, 더 큰 결투가 있었죠. 밖에서 뭐 어떤 폭풍이 닥치는지도 모르고 우선 대통령 선거를 두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가오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죠. 말하자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지 소로스가 태국에 들이닥치고 말레이시아에 들이닥치고, 심지어 10월 23일입니다. 그해 97년 10월 23일. 10월 23일은 홍콩에 들이닥쳤어요. 홍콩에 조지 소로스를 비롯한 상어떼가 들이닥친다는 소문이 돈 것은 10월 들어서였습니다. 10월 들어서 야, 태국 갔다, 인도네시아 갔다 하고 말레이시아는 문 걸어 잠그고 대만은 금리를 49%까지 끌어올리면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금리를 49%까지 끌어올려놓으니까 투기꾼들이 달려들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통화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만큼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화가 달러당 1,000원인데 이게 진짜 한국 경제의 실세를 반영한 가격이다. 그러면 공격해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공격해서 실세를 찾아가봤자 1,000원이다. 근데 한국의 경제력으로 볼 때 지금 사실은 1,100원 정도가 맞아. 근데 1,000원이야. 하면 공격해 들어오면 기껏해서 먹을 수 있는 게 1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내고 뭐 내고 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는 투기꾼들이 몰려 조지 소로스가 어깨들이 권총 차고 이제 서부 활극입니다. 들어와서 깡패들이 이제 조용한 시골 동네 와서 총질에 대고 죽이고 여자 어떻게 하고 난장판이 벌어진 거예요. 조지 소로스 같은 건달들이. 그 대만은 금리를 49%까지 끌어올렸죠. 죽여봐라. 우리도 자해 공갈 작전입니다. 그 49%까지 끌어올리면 대만 기업들도 죽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밖에 들어온 놈에게 죽는 것보단 낫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정조라도 지키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게 환율은 실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실세로. 그 홍콩으로 달려들었어요. 홍콩은 정말 그해 10월달 초에 중국이 장쩌민이었습니다. 장쩌민이 미국에 갔어요. 국가 방문하러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장쩌민이 그때 미국 갈 때 가져간 돈이 300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지고 미국에 가자마자 미국 기업들을 큰 호텔에 다 불러놓고 장쩌민이 밥을 산 겁니다. 미국에 웬만한 그 기업과 금융인들은 장쩌민이 호텔에 다 불러 모아놓고 원하는 것을 다 적었어요. 너희들이 우리도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보잉 사회장이 탁 나타나서 장쩌민하고 악수한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너희들 원하는 게 뭐냐? 우리 보잉 747 한 10대 정도 팔아줘라. 오케이. 보잉 10대. 그 다음 IBM 회장 원하는 게 뭡니까? IBM 회장이, 우리 슈퍼컴퓨터 한 5대 정도. 예, 슈퍼컴퓨터 5대 적고. 기업들 다. 장쩌민이 300억 달러 이상을 가져가서 기업인들을 만나서 저녁 내내 기업인들을 만족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야 중국은 봐줘 이렇게 된 거죠. 중국은 봐줘. 야 중국은 봐줘. 얼마나 기특하냐. 저렇게 사주는데. 홍콩은 전쟁을 했습니다. 홍콩은 당시 홍콩 재정장관이 도널드 챙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미국 월가 출신이고요. 달을 대로 달아서 국제금융에 대해서는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홍콩은 달러가 많았습니다. 홍콩에 들어와서 홍콩 달러를 가져가서 시장에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데 달러가 모자라야 되잖아요. 홍콩이 항복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홍콩은 달러가 많았어요. 그래서 홍콩에 이제 그 전날 외자가 쫙 빠지면서 주가가 23일날 폭락했거든요. 사실은 한국으로 외환위기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었던 게 바로 홍콩 주가의 폭락이었어요. 10월 23일 날 폭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홍콩에 들어와 있던 달러가 쫙 빠지면서 말하자면 달러 풍기 현상이 먼저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나라 통화가 무너지는 거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가 쫙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챙이 올 게 왔다 하고 그날 저녁 내내 미국 시장에서 말하자면 홍콩 달러를 사들이고 미국 달러를 계속 파는 소위 투기꾼들과 밤새도록 전쟁을 한 겁니다. 조지 소로스 투기꾼들은 계속해서 홍콩 달러를 패고 달러를 사들이면 달라는 대로 달러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 네가 죽나 내가 죽냐 끝까지 해보자 하고 홍콩 달러를 차입해 가는데 차입금리를 1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차입금리를. 그러니까 홍콩 달러가 절반까지 안 떨어지면 투기꾼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쟁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건 뭐 연평도 전쟁 정도가 아니죠. 이게.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그야말로 컴퓨터 스크린에서 벌이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홍콩에는 이 도널드 챙이라는 그 당시 재무장관이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달러가 많았어요. 밤새도록 뉴욕 시장을 상대로 딜링을 하고 새벽이 되었을 때 도널드 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겼다. 그 투기꾼들이 쫙 하루 밤새도록 싸우고 투기꾼들이 말하자면 피범벅이 된 채로 도널드 챙이 이긴 겁니다. 기관총 싸움에서. 그 다음 타겟은 어딘가요? 그 다음 타겟은 한국인가요? 근데 한국으로 상어대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한국은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